유튜브에서 질문이 올라와서 간단하게 그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도에서는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넓은 우주에서는 도대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만드시는 걸까요? 네.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만드는 데 기준이 되는 곳은 우리가 있는 우주 안에 우리가 있는 현재 위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빛이 우주가 빅뱅 직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지금으로부터는 약 137억 년, 138억 년 정도 이전에 출발한 빛을 지금 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재 관측점을 기준으로 138억 년 동안 빛이 날아왔을 그 장소까지 반지름을 두고 구를 쫙 그려볼 수 있겠죠. 그 구면 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이곳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서 볼 수 있는 우주배경 목사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항상 뭐 우리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은 준비해 오신 영상을 계속 보고 난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김준환 목사님 그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준비해 오신 블랙홀 영상 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내용과 남극점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루기 전에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책의 2부 블랙홀 그림자를 찾아서에서 자세히 다룬 내용입니다. 저는 최근에 완전히 다른 주제의 연구에 시간을 쏟고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 19년까지 대학원 학위과정을 밟으면서 해왔던 연구의 요약이고요.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과학뉴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벌써 2년 전이죠. 2019년 4월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식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Event Horizon Telescope EHT 공동 연구팀이 블랙홀을 직접 관측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뉴스였는데요. 보신 것처럼 전 세계의 신문지 1면을 장식했고, 한국에서도 한국천문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참여해서 보도가 많이 나갔었죠. 이 녀석은 천여 자리에 있는 M87이라는 우리로부터 약 5,500만 광년 떨어진 은하 한가운데에 있는 태양 질량의 약 60억 배쯤 되는 블랙홀이었고요. 최근에는 EHT 연구팀이 이 블랙홀 주변의 자기장 배열을 관측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째서 도넛 모양에 지나지 않는 사진 한 장에 사람들이, 특히 과학자들이 열광을 했던 걸까요?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여러 천체 중에서도 블랙홀 연구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허블 우주망원경과 같은 첨단 관측 시설을 사용해서 찍은 은하 사진 몇 장 볼게요. 천문학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에서부터 전파, X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장을 관측에 동원하는 이유는 각 파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물리 현상을 종합적으로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진들 일부는 여러 파장의 관측 결과를 합성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은하들이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중심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에서부터 이렇게 강력한 제트가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요. 블랙홀과 블랙홀을 품은 은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긴 우주 역사 동안 성장해왔다는 여러 가지 관측 증거가 있기에 블랙홀은 정말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 블랙홀을 직접 들여다봐도 신기한 현상이 펼쳐져요. 블랙홀에 가까이 간다고 하면은 아마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셨던 블랙홀이 많은 분께 친숙하겠죠? 빛조차도 탈출하지 못하는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블랙홀 근방에서 물질은 시간과 공간을 기술하는 물리,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가스라든지 주변 물질이 중력에 의해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빛과 열을 방출하고요. 블랙홀이 주변 물질과 어떻게 천체물리학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도 재밌는 문제입니다. 이론 연구자가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이 보이는데요.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 모습을 보여주었듯 천문학자들도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 이론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여러 모델을 만들어서 블랙홀 근접 영역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특히 관측과 비교하면 어떠한 모델이 관측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블랙홀이 이렇게 흥미있는 천체라면 관측을 위해 하늘에서 찾아 나서야겠죠? 은하들은 초대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다고 했으니 우주의 표본이 널려있는 셈인데 관측과 기기의 한계 때문에 원하는 대로 관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보여서 관측이 수월하겠지만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더 보기 어려워지니까요. 우리 지구에서 직접 관측하기 괜찮은 후보를 찾아보니 2개가 있었습니다. 세지테리어스 A스타라고 부르는 이게 궁수자리에 있어서 붙은 이름인데요.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 한가운데에 있는 블랙홀입니다. 거리는 약 26,000광년, 빛속도로 26,000년을 가야 하고요. 질량은 태양 질량의 400만 배쯤 됩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 한가운데에 이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블랙홀 주변을 공전하는 별의 운동으로 밝혀낸 라인하르트 겐젤과 안드레아 게즈 교수님이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셨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미 블랙홀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M87 은하입니다. 두 블랙홀을 직접 관측한다면 얼마나 크게 보일까요? 블랙홀 사진에서 이 그림자를 둘러싼 밝은 부분의 지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른 관측으로 얻어낸 질량과 거리를 따져서 계산을 해보니까 M87 블랙홀과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 모두 크기가 40에서 50 마이크로초 정도가 됩니다. 생뚱맞은 단위라고 해서 겁먹지는 마시고요. 잘 설명해 드릴게요. 50 마이크로초라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해 여기 그림을 보죠. 밤하늘에서 천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나 천체의 크기는 각도로 표현하는데 하늘을 향해서 팔을 쭉 뻗은 다음 손가락을 이용해서 대략 가늠할 수 있어요. 우선 하늘 한 바퀴 돌면 360도가 되겠죠? 그걸 360개로 쪼개면 1도고요. 손가락 하나 크기가 대략 1도에서 1.5도 정도 됩니다. 달의 각 크기가 0.5도쯤 되니까 밤에 나가서 달이 보이면 팔을 하늘로 한번 뻗어보세요. 천문학자들은 워낙 작은 크기를 또 좁은 영역을 하늘에서 구분해 관측하기 때문에 더 작은 단위가 등장합니다. 1도를 60개로 쪼개면 1분, 1분을 60개로 쪼개면 1초, 1초를 1000개로 쪼개면 1밀리초, 1밀리초를 1000개로 다시 쪼개야 1마이크로초가 됩니다. 50마이크로초는 1도에 7200만 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상상하기가 어렵죠. 비율을 따져서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 은하 중심이나 M87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을 하늘에서 관측하는 건 지구에서 달 표면에 있는 도넛을 관측하려는 시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그냥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의 필수 도구인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공간을 들여다보는 망원경의 능력을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보통 연구에 쓰는 망원경으로는 그만큼 작은 크기를 분해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으로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들을 생각해 볼게요. 유명한 허블 우주 망원경,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학 망원경 중 하나인 하와이의 10m짜리 캥 망원경. 이 망원경들로도 그만큼 작은 크기는 보기가 힘들어요. 겨우 0.01초 수준의 크기를 분해해서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0.00005초의 크기를 봐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전파 망원경 어떨까요? 천문학자들은 빛의 거의 모든 파장 영역을 관측에 활용하니까요. 전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훨씬 긴 빛의 영역입니다. 라디오라든지 휴대전화 신호를 전달하는 전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크기의 광학 망원경보다는 파장이 길어서 분해능이 나빠지지만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콘택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배경으로 이렇게 전파 망원경 배열이 등장합니다. 전파 망원경이라고 하면 위성 신호를 받는 접시를 커다랗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이게 실제로 뉴멕시코에 있는 Very Large Array라는 VLA라는 27개 망원경 배열이에요. 접시 하나하나의 크기는 25m쯤 되고 접시 위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 크기가 가늠이 되시겠죠? 그런데 거의 모든 접시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전파 천문학자들은 좋은 분해능을 얻으려고 간섭계라는 기술을 활용합니다. 전파 망원경 한 대만 관측에 쓰는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망원경 여러 대를 가지고 한 천체를 동시에 관측한 다음 신호를 합성해서 망원경들이 떨어진 거리에 해당하는 크기만한 망원경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VLA에서 각각의 망원경은 크기가 25m지만 사진처럼 서 있을 때는 지름 1km의 망원경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럼 망원경들을 더 멀리, 심지어 서로 다른 대륙에 떨어뜨려 놓고도 비슷한 실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서로 떨어진 망원경 여러 대를 가지고 아주 정밀한 원자 시계를 이용해 동시에 천체에서 신호를 받는 것처럼 기록한 다음 신호 처리를 거쳐서 마치 훨씬 큰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기술을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VLBI라고 합니다. 한 예로 한국에도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이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였죠? 아주 작은 영역을 볼 수 있는 우리 은하와 M87 은하의 블랙홀을 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망원경. 이제 답이 나왔죠. 망원경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와 크기가 같은 망원경을 가질 수 있으니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을 만들어서 1mm 전파 파장에서 관측하면 50마이크로초의 크기를 분해해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EHT 사건지평선 망원경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이자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들을 연결한 배열입니다. 동서로는 하와이에서 스페인까지, 남북으로는 그린란드에서 남극까지요. 지난달에 있었던 올해 관측에서는 새로 애리조나와 프랑스의 망원경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로써 마치 지구 크기의 망원경을 가진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 EHT는 전파의 1mm 파장에서 블랙홀을 관측합니다. 왜 남극이 등장해야 하는지는 그림을 보시면 자명하죠. 전 세계의 어떤 망원경과도 연결해서 거리를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하얀 대륙이죠. 참고로 남극에서는 M87을 관측할 수 없지만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을 관측하는 데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극에 갔습니다. 여기 남극점에는 사우스폴 텔레스코프라고 부르는 SPT라고 불리는 전파 망원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블랙홀 관측을 하려고 설계한 망원경이 아니라서 강재환 박사께서 말씀해주신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하는 망원경이라 간섭계 관측이 가능한 카메라,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기들을 개발해서 직접 내려가 설치하고 시험에서 남극점에서도 EHT 블랙홀 관측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결국 준비도 잘 마쳤고요. 2017년 4월에 전 세계 망원경들이 참여한 EHT 첫 관측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한 다음 EHT 연구팀이 블랙홀 이미지를 공개했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분석 작업에 열심입니다. 2014년에서 19년까지 제가 갔었던 EHT 연구팀 미팅 사진인데요. 말 그대로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나 참여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현대 과학이 되게 그러하지만 하나의 연구 목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 인력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필요합니다. 저처럼 기술을 개발하고 천문대 현장에 가서 관측 자료를 얻는 사람도 있고 자료 분석을 하는 연구자, 이론 모델을 계산하시는 분들까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책 남극점에서 본 우주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약해봤고요.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궁금하시면요,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극이 왜 천문학 연구에 유용한 곳인지, 어떻게 저기까지 가며 생활은 어떤지, 실제로 제가 연구했던 모습은 어떠한지를 이은희 선생님과 강재환 박사님과 대화를 통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